살아있는 오후 4시 실시간 뉴스 현장을 가장 빠르고 깊게 전달하는 지식 충전 프로그램 이야기 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윤보 명퇴. 대선을 46일 앞둔 시점에요. 정치권에 새로운 사자성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을 보내고 이재명 후보는 퇴출시켜야 한다 이런 뜻인데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말입니다. 세 분과 함께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저 영상 조금 전인 2시에 열린 국민의힘 후보 비전 대회입니다. 각각 10분씩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렇게 8명이 동시에 모여서 공약을 쏟아내야 하니까 그야말로 튀어야 사는 자리였는데요. 그럼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남북 핵균형과 무장평화, 체제 경쟁주의, 국익 우승 실용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폐륜, 비양심, 부패로 얼룩진 나라, 정과자의 나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중범죄자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간첩을 간첩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좌파 사법 카르텔은 법치주의를 완전히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가치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선관위 개혁해야 합니다. 사전투표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네, 오늘도 예능처럼요. 9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여지없이 꺼졌습니다. 어쨌든 당에서는 경선을 좀 띄워보겠다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당 창당을 예고를 했다가 4시간 만에 철회를 하고 또 입장을 낸 게 국민의힘에서 압박에 빗발쳐서 취소를 했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당이 신당 창당을 한다. 그거는 해당 행위예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국민의힘 당원이 당직을 갖고서 당원으로서의 자격을 갖고서 또 다른 당을 창당한다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국민의힘한테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러면 표가 분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해당 행위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입김을 가했냐 안 했냐 여러 논란들도 있지만 저는 윤 어게인 신당이라고 하는 이 창당이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에게 상당히 큰 악재가 될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지금 해보려고 뛰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한테 얼마나 힘 빠지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이거 4시간 만에 이렇게 처리한 것도 당에서 당연히 압박이 갔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을 다 합쳐도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지금 강력한 후보니까요. 이길까 말까 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당을 창당하면 또 표가 분산되지 않겠어요? 네. 이게 국민의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어제부터는 좀 달라진 기류도 감지됩니다. 저희는 해프닝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신당 창당이라든지 등등은 특히 젊은 지지자나 이런 분들 위주로 어떤 의견을 표출하실 수는 있는데 계속 논의될 수 있는 어떤 의견이지 현실로 진행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경선 자체가 사실은 좀 공정치가 않죠.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좀 내가지고 경선에 개입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면 그때는 당에서 그러면 이건 발언 자제해 주십시오. 이런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더라고요. 자, 해프닝이라고 선을 긋고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개입한다면, 윤 전 대통령이 개입을 한다면 지도부 차원에서 자제해달라고 나설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내비친 건데요. 그런데 자, 경선 후보들은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탈당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또 자회 행위다라면서 그야말로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정광진 대표님. 네. 이 경선 후보들 가운데서도 지금 이 소식이 좀 제일 안 달가울 쪽이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재 파면 결정은 정해진 과거입니다. 우리 정당은 미래로 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과거에 매몰돼서 미래로 가는 발목을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찬탄파 정치인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반탄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를 요구했던 사람들, 네. 그 사람에겐 유리할 것인가? 저는 그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구심력은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권력이라는 게 앞으로 미래 권력의 쟁취 가능성이 있을 때 그 권력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고 지지자들이 몰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 이른바 죽은 권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환호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은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예. 당을 위해서라도 침묵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과는 별도로 당을 위해서 윤 전 대통령이 그런 현명한 처신을 해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요. 윤 전 대통령을 향한 탈당 요구를 두고 자 이렇게 시체의 난도질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었던 홍준표 후보도요. 일단 신당 창당에는 낭설이다라면서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보수권의 또 다른 잠룡은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속내를 이렇게 짐작하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화가 되던 사람도 전화 안 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신감 느끼고 혼자 지금 길길이 뛰고 계실 거다. 본인은 창당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들겠지만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과거로 놔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로 갑시다. 자, 최정봉 교수님, 네. 또 의문이 남는 건 그럼 이런 발표가 누구의 밑그림으로 나온 걸까 이 부분일 텐데 윤 전 대통령은 어쨌든 나중에 좀 만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대통령 의중이 정말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이제 제 개인적인 상상의 나래를 필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건데요. 의견으로. 예. 네. 근데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교감이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긴 어렵습니다. 윤 어게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신당 창당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이잖아요. 그중에 한 분인 배 모 변호사는 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3번 정도 만났다. 그리고 나서 뭐 청년들과 함께 이런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을 마치 용인한 듯한 발언을 했다는 뉘앙스로 말을 했어요. 명확하게 뭐 신당 창당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예. 젊은이들이 정치적 활동을 하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게 명시적으로 신당 창당이란 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당을 창당해도 되겠구나 하는 어떤 윤허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해석의 차원의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나지 않고 그냥 독단적으로 했을 거다. 그건 상상이 어렵고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 저는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편 어제 부인 김혜경 씨의 고향인 충청도를 찾아서 충청 사위를 강조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요. 오늘은 이곳의 아들이라면서 고향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순회 경선 일정의 일환으로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안동에 태를 먹고 또 대구 경북의 물과 음식을 먹고 자란 사람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고 또 지역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그런 정책들도 함께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대구를 찾아서요. 콘텐츠 업계 관계자를 만나서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나도 봤다 울면서 봤다면서 뭐 전폭 지원을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요. 잠시 후 밤 8시부터는요. 김경수, 김동연 후보와의 첫 토론회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이 시점에 당에서 경선 여론조사 업체를 놓고요.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총선 때 비명 행사 또 공정성 논란에 휘말렸던 곳에 후신격인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당에서는 문제가 없다. 당선관위는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정광재 대변인 예. 이렇게 가도 될까요? 글쎄 이재명 전 대표로서는 이번 경선이 워낙 뭐 정해진 결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하는데도 본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는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게 뭐 무작위 추첨이라고 얘기하지만 무작위 추첨에 안에 들어가기 위한 4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 그렇다면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여론조사 업체는
탈락시켰어야죠. 그러니까 추첨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민주당 경선 뭐 오늘 그 TV 토론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워낙 이재명 전 대표의 우위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흥행에 성공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흥행에 성공하지도 못하는데 이런 다른 가십성 기사들로 본인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행보를 보였다는 네. 측면에서 저는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어쨌든 당 선관위는 뭐 업체명 가리고 무작위로 선정했다. 절차상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인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거는 일단 이재명 대표 전혀 관계없는 문제예요. 선관위가 하는 문제고요. 이재명 대표 여기에 개입할 수도 없어요. 후보로 뛰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누구를 해라 마라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민주당 선관위에서 하는 문제니까 선관위가 이건 다시 들여다봐야 되고 이 업체가 5개 중에 4개를 선정했는데 뭐 이름도 바꾸고 막 이랬나 봐요. 근데 이게 사실 그 당시에 총선 당시에는 문제가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거 조사하라고까지 지시를 했었어요. 예. 당시의 대표로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연관되는 건 이건 연관시키는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고요. 선관위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논란이 있으면 저는 제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선관위가 빨리 결정을 해서 예. 이런 논란을 잠식시켜야죠. 비명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예를 들면 다른 후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걸 끌고 간다? 나중에 결과가 어떤 경우가 나오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관위가 빠르게 문제 확인해서 예. 정말로 논란이 되고 또는 뭐 다른 후보들이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업체를 바꾸는 것도 한번 고려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또 다음 키워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연기 인생 60여 년의 기록의 순간이었습니다. 최초로 국민 엄마 수식어가 붙은 배우죠. 배우 김혜자 선생님이 80의 나이에요. 색다른 변신을 택했다고 합니다. 최정화 기자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서정미 변호사. 일단 국민 배우 김혜자 선생님이 변신을 했다는 건데 어떻게 변신하셨다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국민 배우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대배우신데 사실 경력을 봤을 때는 정말 화려합니다. 올해 나이가 이제 83인데 백상예술대상 부문 대상 4회를 또 차지를 했었고 그 밖에 KBS, MBC 연기대상 4회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화려한 그런 기록도 가지고 있는 배우입니다. 사실 그동안 걸어온 길만 보더라도 독보적인 이러한 대배우가 최근에 화장품 광고의 모델로 발탁이 돼서 상당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화장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네. 유명한 그런 여자 배우라든가 혹은 여성 아이돌들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그런 광고를 이제 이 김혜자 배우가 맡아서 곧 TV 방영까지도 앞두고 있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최정화 기자. 그런데 사실 요즘 TV를 통해서도 김혜자 선생님 광고는 뭐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작 화장품 광고가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세탁세제라던가 뭐 카드라던가 생활용품에서 굉장히 많이 봤었던 게 바로 김혜자 선생님, 김혜자 씨의 광고였습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광고 업계가 세상에서 가장 예리하고 날카롭고 그리고 또 좀 냉혈하거든요. 그래요? 이 예. 광고 업계에서 김혜자 배우를 뷰티 모델로 썼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의 60대 이상이 가장 적극적인 소비 주체가 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음만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아니라는 걸 아주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때문에 이 김혜자 씨가 이 화장품 광고 모델이 됐다라는 점은 사실 우리 엔터업계에도 굉장히 보여주는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역시 국민 엄마 김혜자 선생님 하면 대번에 떠오르는 광고는 바로 이거겠죠. 냉이도 시골 텃밭에서 캔 게 정말 맛있어요. 향긋해. 냉이에 콩가루를 더벅더벅 묻혀서. 냉이국이에요? 네. 그래야 더 구수하거든요. 구수하네. 그래, 이 맛이야. 이 광고 카피 안 들어본 사람 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런데 김혜자 선생님이 이 광고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요, 엄마가 만드는 밥이 맛이 없다는 거는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뭐 꼭 모든 엄마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예. 이 광고 하나 때문에 엄마의 집밥은
늘 맛있어라는 이미지가 생긴 거예요. 국민 엄마의 이미지는 사실 전원일기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김혜자 선생님이 이미 갖고 있었던 이미지고 그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조미료 광고가 엄청난 인기를 끌어들였고요. 광고에 이제 빛을 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김혜자 선생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광고를 했는지 잊어버리셨을 텐데 무려 25년간 조미료 광고를 했어요. 그래요? 이게 기네스북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최장수 모델 기록 타이틀을 갖고 계신 건데 그만큼 아주 오랫동안 고향의 맛, 엄마의 손맛 이 두 가지 컨셉으로 엄청난 인기와 사랑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손맛의 시초가 저 때부터. 그렇습니다. 자, 이 조미료 전쟁이다라는 말까지 나왔던 그때 그 시절이요. 김혜자 선생님의 그래 이 맛이야 이거에 대적하는 라이벌 모델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너 오늘 정말 예쁘다. 응? 그래? 국물 맛이 개운한데요? 딴소리는. 최 교수님, 저때 조미료 광고의 쌍벽을 이뤘던 게 고두심 선생님이었는데 저 라이벌 구도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두 분 사이에 갈등설도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뭐 갈등설이 있었다고 소문이 있었는데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갈등은 없었던 건데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전원일기에서 두 분이 같이 출연을 하셨잖아요. 김혜자 선생님하고 고두심 선생님이 고부관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였는데 이제 부엌을 자꾸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장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김혜자 선생님이 들어갔다 나오시면 김혜자 선생님이 광고를 했던 그 조미료로 바꿔놓고 고두심 선생님이 그 다음에 들어갔다 나오면 고두심 선생님이 광고하는 조미료로 바꿔놨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고두심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그런 적은 없었다고 그래요. 한 번도 갈등이 없었고 심지어 김혜자 선생님은 그거 바꿔놓는 방법도 모른다. 그리고 출연진은 소품으로 사용되는 그 조미료를 어떤 걸 갖다 놓고 뭐 바꾸고 이럴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서 갈등은 전혀 없었고 너무 친하게 잘 지내는 그런 사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고두심 선생님은요. 실제로 뭐 비교적 최근까지도 조미료 광고 모델로 활약을 하면서요. 여전한 저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일단 연기 인생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화장품 광고를 찍는 김혜자 선생님과는 좀 다르게 최종범 교수님, 고두심 선생님은 70년대 화장품 광고 퀸으로 맹활약하셨잖아요. 그럼요. 그 당시에는 정말 고두심 선생님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예컨대 누구를 비교를 할까요? 아이유를 비교할까요?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여자 배우 중에는 탑으로 꼽히는 분이었고 그 당시에도 화장품 광고를 70년대 광고 퀸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당시에 보니까 이 80년대를 풍미했던 여배우 중에 원미경 씨가 있었고요. 이미숙 씨도 있었는데 이분들 세 분이 결국 화장품 광고의 단골 모델이 되었다. 예전에는요. 화장품 광고의 단골 모델이 되는 것이 여배우로서는 가장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세 분이 함께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미료 광고에서 라이벌로 맞섰던 두 사람의 공통점, 어쨌든 뭐 바로 국민 엄마라는 호칭으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고두심 선생님은 알아보니까 연기 인생 50여 년간 미혼 역할을 한 번도 못 맡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또 듣고 왔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나 처녀 역할을 한 번도 못 해봤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천의 얼굴을 가진 탤런트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어머니 역할을 굉장히 많이 맡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바보 같은 어머니, 한마는 어머니, 생활력 강한 어머니 이런 역할을 주로 맡아왔다라는 건데요. 일단 고두심 씨 같은 경우는 1972년도에 이제 데뷔를 했는데 이때 단역 들어왔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수사반장으로 일단 단역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전원일기로 22년 동안 이 엄마 역할을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역할이 국민 엄마의 이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이후부터 들어오는 역할이 다양한 엄마 역할들이었는데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처녀 때부터 엄마 역할만 들어와서 내가 속이 문드러졌다. 그러셨군요. 엄마 역할 몇 번 했다고 국민 엄마라고 해주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이미잖아. 조용필 정도는 돼야 국민을 붙이는 거지. 나는 아직 멀었다. 이 엄마라는 캐릭터에 갇혀서 다른 역할을 못하는 건 좀 힘들다라고 했는데 방금 영상 준비해 주셨는데 영화 빛나는 순간에서 이 로맨스를 펼치셨잖아요. 나 이렇게 연하남이랑 로맨스 펼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정말 한을 풀었다라는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최 교수님, 그런데 사실 잠깐 언급도 해주셨지만 뭐 김혜자 선생님
그림을 국민 엄마 반열에 올려놓은 작품은 사실 전원일기를 빼놓을 수 없죠. 그럼요. 전원일기가 단연 그렇게 만든 작품이죠. 22년간 하셨어요. 예. 김혜자 선생님이 그 당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이거 계속 너무 오래 하니까 이미지가 하나로 굳어지는 거잖아요. 국민 엄마, 순종적인 아내 이런 모습. 이순재 씨한테 늘 구박당하고. 그때 유명했던 노래가 뭔지 아세요? 타타타를 부르면서 한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그래요?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중간에 이런 얘기도 하시대요. 나 이 배역 좀 죽여주세요, 중간에. 나 좀 빠지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국민 엄마의 이미지에 대해 상당히 좀 거부감을 갖고 계셨는데 22년 동안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전원일을 끝내고 나서 네. 변신을 시작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국민 엄마 김혜자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배우의 역할을 보여주세요. 예를 들면 가출하는 모습, 네. 이혼한 사람, 또 탈선하는 엄마, 심지어 아들을 죽이는 엄마의 역할까지도 하셨어요. 정말 그때 보면 섬뜩할 정도로 눈매가 무서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만큼 김혜자 씨는 전원일기라는 프로그램에 갇혀 있긴 했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매력을 갖고 있는 배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했지만 한결같이 엄마의 모습으로 대중 앞에 함께하고 계신 이 두 분. 그런데 최정화 기자, 이 두 분이 요즘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고두심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입니다. 서울시 명예시장으로 위촉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 연말에 제야의 종 타종까지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명예시장이 무엇이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문화예술 부분의 명예시장으로 활동을 해요. 문화예술인으로 50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받았기 때문인데요. 문화예술 정책 마련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혜자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 드라마를 시작할 예정이니까 기다리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가 하면요. 자, 40여 년째 한결같은 모습으로 법정에 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희대의 사기범 장영자 씨인데요. 이번엔 또 무슨 일입니까? 네, 이제 장영자 씨 하면 사실 1980년대 무려 6,400억 원대에 달하는 이제 어음 사기로 무척 유명해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유사한 그런 범행으로 다시 한번 처벌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일단 해당 사건 자체는 2017년에 있었던 일인데 장 씨는 이제 서울 서초구에서 한 모 업체의 그 대표와 농산물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현금을 준 게 아니라 154억 2천만 원 상당의 위조된 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지불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뭐 사기 혐의 등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사실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장영자 씨는 당시에는 자신이 이 수표가 위조됐다는 것을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1심에서는 그런 사정들을 보니 몰랐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그런 판단을 깼는데 이미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에도 같은 위조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면서 현금화를 하려 했던 그런 범행이 있었다라는 점 등을 들어서 이것은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해서 징역 1년을 선고를 했고 최근 대법원에서 이 2심의 판단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이 징역형이 확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근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벌써 5번째 수감이에요. 그런데 이 장영자 씨 나이를 생각을 하면 복역만 34년, 그러니까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교도소에서 보내고 있는 셈인데 사기범으로 여러 차례 세간에 오르내리는 걸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범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982년에 있었던 이 어음 사기를 두고 당군 이래로 가장 큰 사기 사건이라고 불려졌을 만큼 누구든지 이제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장영자 씨의 이름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복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사기 문제가 터졌을 때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일종의 뭐 사업 실패의 결과다라고 인식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 가해자들이 주변의 인맥을 과시한다거나 혹은 상당한 그런 이익을 보장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에 속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고 따라서 지금 이런 장영자 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인맥 과시라든가 혹은 뭐 사업 실패 등으로 포장을 한 덕에 결국에는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게 그러니까 장영자 씨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놨던 그 순간이 1982년 그 어음 사기 사건이에요. 근데 찾아보니까 당시에 짜장면 값이 600원 시절이었는데 당시 사기를 쳤던 금액이 6천억 원대 사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런 어음 사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당시에는요.
세상을 발칵 뒤집힌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음사기를 한 건데 그 당시에는 등록금도 얼마인 줄 아세요? 대학 등록금이 50만 원 정도 할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그래요? 그만큼 차이가 예.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6천억 원대의 사기를 쳤으니까 얼마나 대단하냐. 뭐 대단하다는 표현이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 당시에 장영자 씨 나이가 38살이었어요. 30대 여성. 이 사람이 이철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거든요. 장영자 이철이 부부 이렇게 해서 이제 사기를 치게 되는데 네. 이 이철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던 회사를 이용해서 이제 싼 돈, 예를 들면 돈이 필요한 기업들 있지 않겠어요? 이런 예. 기업들한테 적은 금리로 돈을 사채를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채를 빌려주고 어음을 받아요. 그 어음을 가지고 또다시 돈놀이를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음이 부도가 나고 이렇게 되면 어음을 발행했던 회사들도 망하게 되고요. 본인은 그걸로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결국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까지 발생하게 돼서 그 당시에는 저 사건이 터지고 나서 중견기업들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는데 예를 들면 철강업체 당시 2위였던 일신제강, 도급순위가 8위였던 공영통운 같은 데도 부도 처리가 날 만큼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에 상당히 큰 악영향을 미쳤던 사기 사건이죠. 근데 이 사기 사건의 뒷배가 아까 서정민 변호사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맥이었다 이걸로 귀결이 되는데 그러면 그 인맥 가운데 남편으로 거론이 되는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이 사람과는 그러면 어떻게 결혼해서 좀 만나게 된 거예요? 이철이 이 사람하고 둘이 결혼하게 된 것은 일단 1978년생으로 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장영자 씨가 당시만 해도 뛰어난 미모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미모 때문에 결국은 사교계를 휘어잡던 역할을 했었던 것이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였다는 소문까지 돌던 시기였어요. 그 당시만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돌연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근데 당시에 막강한 권력자였던 중앙정보부 차장 이철이가 장영자를 도와줘서 4개월 만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계기가 되면서 풀려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야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미모의 젊은 이혼녀와 권력의 주변부를 물러나 앉아있던 좀 이런 표현 나이 든 남자 사이의 로맨스가 시작이 된 거고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대한민국 금융과 산업계에는 큰 재앙을 낳은 사건으로 결론이 난 거죠. 결국 장영자가 1981년도에 이철이와 결혼한 이후에 돈놀이의 스케일이 달라지게 되면서 남편이 이철이와 대화산업이라는 사채업체를 차리고 유명회사를 대상으로 사기를 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 사건이 단군 이래 그야말로 최대의 사기 사건으로 기록이 될 정도였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을 또 기가 막히게 했던 게 물방울 다이아몬드 사건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물방울 다이아몬드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수사가 진행되면서 권력형 비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찰관 8명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왜 튀었냐면 1981년 5월에 이철이 장영자 부부의 청담동 자택에 3인조 강도가 들었는데요. 한국에 하나밖에 없다는 3캐럿짜리 물방울 다이아 반지와 현금을 털어갔다고 그래요. 훔쳐갔다고 그래요. 근데 경찰은 쉬쉬하면서 최정예 형사들을 전담팀을 꾸려서 6개월 만에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장영자는 유공경찰관 8명을 집에 불러들여 일렬로 세운 뒤에요. 한 명씩 이름을 호명해가면서 50만 원이 든 사례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사례금을 받고 이들이 전말을 밝히지 않고 입을 닫았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말이 밝혀지니까 이 사람들은 다 경찰에 쫓겨나게 됩니다. 억울했지만 50만 원이라는 그 당시에 큰 돈이었잖아요. 제가 등록금이 5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정도 큰 돈을 받고 대학 등록금에 약 비하하는 그 정도의 돈을 받고 본인은 공직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물방울 다이아몬드 도난 사건. 근데 그러면 이 절도범은 누구였던 거예요? 네, 바로 그 유명한 이제 대도 조세형 씨였습니다. 그래요? 당시에 뭐 사회 고위층 그리고 부잣집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절도를 벌여서 이른바 대도라고 불렸던 이 조세형 씨가 결국에는 이 다이아몬드를 훔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체 활동을 하던 곳이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그런 부잣집 동네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범행 대상에 또 포함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 사실 뭐 당시에는 이런 절도품들이 있어도 이제 그런 이것이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혹은 뭐 뇌물조로 받은 그런 물건들이기 때문에 쉬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사실 이 사건이 또 확인이 되면서 조세형 씨의 이름이 다시 한번 또 유명해지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또 이렇게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한 가지 이슈를 속살까지 파헤쳐보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고 하얀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솔직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노래 둥지를 들어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요, 데뷔 60주년을 맞은 가요계 레전드 저희 남진 선생님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요. 요즘 계속 유행인 게 챗 GPT예요. 여기에 그러면 가수 남진을 한 단어로 정리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일단 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렇게 한 단어로 정리를 한다면 물어보니까 한 단어로 정리하면 영원한 오빠. 그 시절에 오빠였고 또 지금도 오빠고 앞으로도 영원히 오빠일 사람이다라는데 소감은 어떠십니까? 그러길 바랍니다. 네. 그럴 수 있기를 바라죠. 영원한 오빠시고 그렇죠. 네, 앞으로도 들을 수 있기를. 네, 쭉 그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 남진 선생님의 저희 이야기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볼 텐데요. 일단 이렇게 뭐 AI까지도 인정한 우리 영원한 오빠 남진 선생님 1965년에 데뷔를 해서 올해 데뷔 무려 60주년을 맞으셨어요. 심경이 어떠십니까? 한 6년 한 것 같은데 그래요?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갈 줄은 몰랐어요. 저도 요즘 와서 많이 느낍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것을. 빛의 속도로 지나가시는군요. 네, 정말 빨라요. 네. 자, 오늘 남진 선생님의 60년 음악 인생 스토리와 무대 밖 진솔한 이야기를 그러면요 저희가 히트곡으로 준비를 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히트곡, 첫 번째 곡입니다. 바로 뭐가 뜰까요? 전설의 시작 서울 플레이보이가 뜹니다. 자, 일단 저는 이 노래를 잘 모르겠는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안답니다. 알고 계시는군요. 예. 1965년에 서울 플레이보이가 아니라 후레이보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거죠. 196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남자 가수분들을 보면요. 최희준 선생님, 남일애 선생님, 위키래 선생님 되게 약간 식물성과였던 얌전한 분들이셨는데 혜성과 같이 나타난 저 앨범 자켓 좀 보시겠습니까? 지금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복장에 인기 상승의 호남 가수 남진군의 히트송 플레이보이라고 했는데 저게 플레이보이, 그러니까 잘 노는 바람둥이 남자가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 풍채가 좋고 남자답고 정말 멋진 사나이란 뜻. 그리고 음악도 세련된 팝 사운드로 해가고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또 획기적인 노래였으나 그랬군요.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요? 흥행을 못했어요? 왜? 제가 이제 조사해본 결과 이게 이제 아무래도 너무 잘생기고 그때 또 한양대 출신의 엘리트인데다가 부잣집 아드님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분이 가사가 이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못생겼지만 이걸로 시작하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전혀 안 맞는.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못생겼어? 이러면서 안 듣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봐도 너무 세련되지 않았나요? 요즘 보면 뭐 원빈이나 정우성 배우가 뭐 나 못생겼다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 그런 의미인 거죠. 어쨌든 뭐 굉장히 기대를 하시고 내셨던 첫 앨범이셨는데 안타깝게도 설명하신 것처럼 흥행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좀 당시 아쉽지 않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 시절에는 우리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는 남일애 선배님의 전성기 시대였어요. 빨간 구두 아가씨. 그렇죠. 그때는 빨간 구두 아가씨고 이정표, 첫사랑 마도로서. 그러다가 이제 그 가요계가 어떤 변화가 왔냐면 완전 변화가 트로트에서 트로트 곡에서 컨트리송, 노란 샤스 한명숙 선배님의 노란 샤스 그 가요의 그런 리듬, 컨트리송이죠 미국. 또 그리고 남자 노래로는 최희준 선배님의 그 선배님들 전부 다 팝송 하시던 분이에요. 한명숙 선배님, 최희준 선배님 전부 팝송 하시던 8군에서 그때 최희준 선배님은 넷킹콜 노래를 했어요. 저도 학창 시절은 가요는 전혀 모르고 팝을 좋아해서 근데 최희준 선배님 노래를 듣고 그 가요의 매력을 느껴서 그분 노래를 그대로 시키면 모창 가수였죠. 똑같이 불렀어요. 그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러다 우연히 이제 가수의 길을 가게 되다 보니까 그 스타일 노래를 하게 되죠.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그런 스타일이니까 트롯이 아니고 저는. 그래서 이제 서울 플레이보이가
최희준 선배님의 맨발의 청춘, 스윙, 미국 재즈 노래예요. 네. 그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풍을 노래하니까 모창 가수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게 탁 뛰지를 못했죠. 그래서 성공을 하면 모창 가수예요. 최준 노래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뜨지를 않더라고. 그 선생님의 색깔이 당시에는 좀 잘 드러나지 못했다. 똑같은 모창이니까. 눈 감고 들으면 최준 씨 노래 같아요, 다들. 그런데 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포기라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도 보니까 다음 앨범을 또 내셨는데 이번에는 이게 금지곡의 발목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연애 영번지 얘기하는. 예. 그때 당시는 또 문화부 소속에 그 심사위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가요곡도 두 가지예요. 외색, 일본 지금 말하자면 트로트. 또 그 뭐라고 그러지? 가사 안 좋은 거 뭐라? 비관을 준다거나 절망적인 분위기 할 때는 못 부르겠어요. 안 좋으면은 그걸 금지시키는데 가사가 연애 영번지라는 그게 좀 불쾌하다 그래요. 연애 영번지 이게요? 그거는 저도 그때는 이유를 모르죠. 그럼 연애 5번지로 합니까? 10번지로 합니까? 영번지가 왜 택배적이지? 생각은 이상한 쪽으로 가버려요. 왜 그렇게 영번지로 했냐? 그것이 금지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했던 반응이에요. 이건 또 희준이 형 스타일하고 좀 달랐어요. 나도 이제 한번 혼이 났으니까 완전 내 색깔을 많이 좀 넣어서 불렀는데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금지돼 버렸어요. 너무 허탈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이 방송하고 인연이 있는 게 그때 동화 방송이 우리나라 가요 중에서는 제일 파워가 있는 방송이에요. 맞아. 그게 강수양 씨라고 총음악 담당 대장님이세요. 그분이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특별히 밀어준 노래가 연예음원지였어요. 그랬는데. 그래고 히트가 된 거예요. 좀 분위기가 딱 떠요. 이분이 도움으로. 그런데 어느 날 한 3, 4개월 됐는데 나를 보더만 이렇게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표정이 좀 이상하셔. 선생님 무슨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큰일 났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금지돼 버렸어. 금지되면 못 트는 거야. 그 다음날. 그날부터 못 들어. 그 당일부터? 어린 나이에 얼마나 제가 쇼크 반응이 없었으면 좋은데 반응이 있는데 금지라는 게 왜 금지입니까? 가사가 퇴폐래. 퇴폐. 영이 퇴폐예요. 그 무엇이 퇴폐냐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얘기하겠어. 그러니까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제목이 퇴폐.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3개월 만에 금지돼 버렸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20살 때인데 너무 쇼크를 먹고 못 먹는 술을 먹고 쓰러졌다니까요. 그 정도로? 20살에 또 트라우마를 만들 정도로 당시에 아픈 기억이 있으셨던 건데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예상치 못한 곡이 선생님의 인생을 180도 바꿔놨다. 이게 뭐냐면 울려고 내가 왔나 이 곡이에요. 그 연애 영번지 곡 안에 그때 그 발표한 게 3곡이었어요. 하나는 지금 연애 영번지 한 것은 룸바, 라틴 스타일이에요. 룸바, 쿵따라닥딱, 또 다른 버전. 룸바예요. 하나는 지금 말하는 트롯이에요. 트롯. 쉽게 말하자면 트롯, 뽕짝이라고 뽕짝. 우리말로 한국말로는 뽕짝. 영어로 하면 그게 트롯이에요. 그 곡 하나 있고 슬로우 락, 미오다시 한번 빈장 같은 투투투 따따따 슬로우 락 3곡이었어요. 근데 제일 3곡 받은 중에 내가 하기 싫은 게 트롯이었어요. 왜냐면 이런 트롯은 내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선생님이 하라니까는 억지로 부른 노래예요. 그 노래가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연애 영번지가 제일 좋아하는 곡인데 금지돼 버렸잖아요. 방송 안 나오면 못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마치 올라오셨어요. 내가 너무 표정이 안 좋으니까 야, 뭔 일 있냐 해서 어머니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금지돼 버렸다고. 야, 네가 이번에 한 것 중에 내가 들어보니까 그 울려고 내가 왔나 노라. 나이 드신 어른들은 그 트롯을 좋아하잖아. 리듬을. 우리 선배님들이 불렀던 노래니까 우리나라. 나는 그 트롯 저 울려고 내가 왔나 그 노래가 좋더라. 어머니가? 그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 하면서 용돈을 두툼이 주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방법이 없잖아요. 곡이 없는데 뭐 내가 좋아하는 곡. 할 수 없이 이 곡을 갖고 또 통화 방송 잊어버리도 않아. 또 찾아왔어요. 강수양 선생님한테. 그 이제 좀 내가 너무 야 뭐 어떡할래 그래서 선생님 그 안에 그러면 이 노래가 안 되면 요짱 노래 그러면 울려고 내갔나 요거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선생님도 나한테 안 맞는 것 같거든. 잘 트롯이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곡이 없으니까 요거 한번 해줄게요. 그러고 이제 그거 좀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행운이 저한테 그렇게 올 줄 이 세상 나도 몰랐고
할 수 없이 부른 노래인데 그 노래가 네. 한 달 나가니까 반응이 오기 시작해서 그 노래가 그때 1965년도에 우리 가요계 최고 히트곡이 울려고 내가.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픽한 노래로. 네. 그렇지.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그랬으니까 했죠. 안 그러면 하고 싶은 생각을 안 했었죠. 예. 포기했었죠. 자, 이렇게 울려고 내가 왔나 성공 후에요. 그야말로 인생 역전 스토리가 지금부터 뭐 하나둘씩 펼쳐집니다. 그야말로 이때부터 톱스타 반열에 오르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울려고 내가 왔나 이후에 이 남진 씨 같은 경우에는 트로트의 별이자 엔터 산업의 별이 됩니다. 그 이유가 196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 농업을 하시던 분이 이제 도시로 올라오던 시대였어요. 근데 예. 가사를 보시면 천리길 울려고 내가 왔나, 그리고 낯설은 타양 땅 떠나왔나. 그러니까 이 노래를 가사를 들으면 너무 내 얘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다라는 평가를 얻고요. 이 동명의 노래, 이 노래로 영화까지 만들어집니다. 영화까지요? 네,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주연을 또 남진 씨가 맡았어요. 네. 여배우 중요합니다. 여배우가 또 어떤 분이시냐면 6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 중 한 분인 남정임 씨가 또 맡았어요. 근데 제가 아까 엔터 산업의 별이 됐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이 영화 이후에도 무려 60여 편의 주연으로 남진 씨가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실력까지 있습니다. 부일영화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하고요. 당연히 본업으로도 인정을 받은 게 가수로 또 신인 가수상 수상하죠. 10대 가수상 수상하죠. 그리고 제가 선생님 인터뷰로 몇 번을 뵀었는데 작년에 인터뷰 듣고 선생님 너무 멋있어요라고 했던 게 네. 여러분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애국자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에요. 연예인 세금 납부 실적 1위였어요. 아, 그러셨군요. 이거는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언뜻 지나가는 영화 장면만 봐도 너무 잘생기셔서 네. 인기를 끄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그런데 선생님 굉장히 집안의 반대가 심하셨다고 들었어요. 야,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 아버님이 제 이 노래 하는 걸 알고 몇 개월 안 있다 돌아가셨어요. 예, 병원에 계셨는데 예. 이놈아, 이 세상 하고 많은 직업 중에 할 것이 없어서 풍각쟁이를 하려고 그러냐. 풍각쟁이. 예, 그리고 3개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너무 섭섭하셔가지고. 그럴 만도 하신 게 또 당시 아버님께서는 정치계의 거물이셨던 언론도 하시고 김문옥 의원님이셨죠. 언론, 목포일보 회장도 하시고. 예. 오너. 그리고 예, 그때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도 드나들던 사이였다 이런 얘기도. 아니 저희 집에 아버님을 찾아뵈러 자주 오셨죠. 예, 지금도 건너가 어르신들 이렇게 뵈면은 야, 내가 그때 국민학생이었으니까 중학교 막 이런 내 어릴 때 얘기를 해요. 야, 그때 갔을 때 너 요만했는데. 그런 얘기하죠. 그런 또 우여곡절이 있으셨고 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요 2번째 플레이리스트를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2번째 음악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음악일까요? 네, 가슴 아프게 근데 저희가 부제로 월남에 간 오빠라는 부제를 달아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데 당시에 굉장히 승승장구하시면서 소녀 팬들을 그야말로 모으셨을 때였는데 이때 갑자기 해병대를 입대하시고 월남전 파병까지 가셨다고요? 갑자기 가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3대 의무입니다. 국민 남자가 3대 의무. 근데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때 당시만 해도 군대 안 가면 여권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외국도 좀 다녀야 되겠고 하고 그러는데 어릴 때부터 꿈이 로망이 군대는 누굴 가야 되니까 육해공군 해병 있지만은 가고 싶은 것이 꼭 해병대였어요. 남자라면 해병이다? 그럼 제 그 고향이 선배님들 말씀 뿌리기 선배님들이 많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선배들이 학교 다니다가 안 보여버려 퇴학당하고. 그럼 한 1년 있다 오면은 딱 오거리에 중심가에 빨간 명찰에 그냥 카키복에 팔강모 쓰고 나오면 그러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러고 한번 나오면 다 목포가 다 시끄러워. 야, 나도 군대는 해병대다. 어릴 때부터.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 갈 나이 20대 초반 되면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야, 해병대에 지원하겠다. 그러더니 해병대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해병대 지원을 할 때 마치 우리나라 월남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남전에 또 해병대는 인원이 적어요. 해병 여단이라고 해병 청룡부대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가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이제 나 지원을 가겠다 그러면 그러고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해병대로 입대를 하신 뒤에 그럼 월남전까지 가시게 되기까지 어떤 뭐 계기나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때 이제
입대를 해가지고 우리 그때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입대했으니까 예. 가끔씩 한번 방송에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정치적으로 여야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야당 쪽이죠. 야, 현역 군인이 뭐 이렇게 활동도 하고 방송 나오고 그러나 이제 이런 한마디를 한 거예요. 예, 그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해병대 자체에서 조금 그렇잖아요. 좀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월남이나 갈랍니다. 그러고 그냥 가버린 거죠. 근데 당시에 어쨌든 월남을 간 가수는 흔치 않지 않나요? 네, 저하고 진송남 선배님, 네. 우리 저 태원 친구, 그 셋이 갔었죠. 위문 공연은 갔지만 네. 현역 군인으로 가기 군인으로 간 사람은 힘들었고요. 그 세 사람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군에 입대한 거가 영화 국제시장에서 선생님 가시는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으로 그래요? 인기 가수가 입대한다 하는 걸로 천만영화인가요? 거기에서 남준 선생님 나오셨었죠. 야, 오랜만에 내 모습 네. 보는데 지금 어떠세요? 영상 보니까. 지금 현역 네. 군복무 하고 있을 때, 네. 예. 그 같은 뭐 행사 있으면 그래도 가수 출신이니까 그렇죠. 한 번씩 나가서 안 하면 안 노래도 되죠. 하시고. 네. 안 하면 안 되죠. 그러죠. 저 때 기억이 나세요? 그러면 어떤 심정이셨어요? 저 때 저를 노래 부르시면. 노래할 때 제일 재밌고 좋죠. 근데 이렇게 사실 군 생활을 톱스타로 살다가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위안이 되는 게 당시에 팬레터를 뭐 박스로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월남에 이제 가 있을 때 유문 편지들이 오는데 예. 저한테 오는 편지가 사과 박스로 하나씩 와요. 우리 팬들한테 오는 게. 사과 박스로? 그렇죠. 이제 한 보름 만에 오면은 한 박스씩 와.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전우들이 심심하잖아요. 네. 시간도 있고 그럴 때는 그 팬끝 뜯어보고 인물 이쁜 팬이 있으면은 예. 나 몰래 지들끼리 팬 레터. 그래요? 그리고 결혼한 친구도 있어요. 몇 명 있어요, 몇 명. 네. 그 팬 레터로 해가지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그런 또 인연도. 네. 그런데 뭐 당시에 어쨌든 간에 현역 군인으로 파병이 되셨다 보니까 예. 죽을 고비도 넘기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예. 이게 국내가 아니고 국내에서도 1년 했고 월남에서 2년 있다 왔는데 예. 24개월. 전쟁터라는 것은 국내하고는 전혀 달라요. 상황이 죽고 살고 있잖아요. 네. 나가서 봤지 매복 밤에 나갔다가 아침에 돌아오면 사람이 안 보여. 네. 그럼 작전 나가서 죽고 자 이런 시대니까 하루 아침에 옆에 있던 친구가 죽고 전우가 그러니까 좀 실감이 안 나는데 그런 그 군대 생활이라는 것이 제 삶 속에서 가장 위험했고 힘들었지만 네. 굉장히 뜻있고 보람 있고 의미 깊은 제 삶의 밑거름과 되고 힘이 되는 게 저는 월남 청년부대 시절이에요. 그러셨군요. 지금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 저희 마이크 지금 달아드린 데가 왼쪽 옷 깃을 좀 살짝 이게 바로 잡아주시고. 안 돼서 네.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마이크가- 계속 네. 방송을 이어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나오라고? 네, 이게 자꾸 쓸려서 시청자분들이 듣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네, 네. 괜찮습니다. 겐지매? 네. 예, 감사합니다. 친해요? 생방송이다 보니까 또 이런 예, 아니, 잊지 못할 좋잖아요. 이야기들도 있는데 자연스럽고. 그런데 당시에 선생님 월남전 파병 연장을 요청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요즘 사실 군 생활이 1년 6개월밖에 안 되긴 하는데 당시에 굉장히 요청을 해서 3년을 계셨다고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1년은 한국서 했고 예. 국내에서 복무를 했고 2년 24개월은 네. 우리 저 다낭 옆에 있는 호이안 네. 우리 말하자면 청룡부대 해병대가 청룡이죠. 예. 청룡부대에서 원래 SOP 군 번칙이 사병은 특수병가 아니고 사병 1년 이상 못 해요. 무조건 귀국시켜버려요. 네. 근데 제가 사병이잖아요. 사병. 예. 소총수라고 소총수. 그 이제 1년 이상 못 있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오면 1년을 다시 군복무를 하고 제대를 하게 되는데 그냥 국내에서 1년 있는 것은 조금 희마리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양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안 보이는 데서 군복무 제대로 하고 딱 제대해서 가고 싶게 다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가면은 네. 연예인으로서 그 모습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을 준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됐죠. 지혜로우셨어요. 직업이 인기 직업이잖아요. 근데 네. 그 지혜를 줬다는 게 지금 같으면 안 있는다니까요. 빨리 가겠다 그러지. 당시에 그런 게 굉장히 이미지에도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됐죠. 근데 연기가 안 되는데 아무도 그 허락할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네. 제일 높은 사람이 우리 해병 여단장 원스타
여단장 그분밖에 결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참부장님한테 부탁했더니 야 나는 그거 내 결합 안 돼. 여단장님한테 네가 한번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면회 신청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남은 지가 몇 달 안 남았는데 한테 빨리 또 보내달라 그러실 줄 알았던가 봐. 네. 야, 왜 뭔 일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지. 야, 연장을 못 담시 하냐? 딴 놈들은 빨리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야, 이거 귀찮아. 사고 치지 말고 그냥 가. 이러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죠. 제가 돌아가면 다시 연예인으로 돌아가는데 네. 가서 1년 동안 그냥 이렇게 그냥 부대 안에 그냥 조용히 있는 것보다는 뭐 여기서 그냥 난 좋습니다, 월남이. 딱 하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도 그러겠구나. 알았어. 그러더만 야, 참모장 연결시켜. 야, 그래서 1년 더 있었어요. 그냥 너무 고맙죠. 자, 이렇게 선생님의 파란만장한 월남전 에피소드까지는 저희가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남재 선생님의 또 인생 플레이리스트 다음 곡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곡일까요? 님과 함께 복귀와 제2의 전성기라는 게 뜨네요. 그러니까 군 입대 후에 3년 만에 거의 복귀를 하게 된 건데 요즘 같으면 사실 유인경 기자 3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좀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이게 제대 직후에 서울에서 남진 귀국쇼 리사이트를 했어요. 요즘은 뭐 3주일만 방송에 안 비춰도 은퇴했냐는 얘기를 들을 텐데 예. 3년의 빈 공백기를 이제 메우고 제대 직후에 이제 9월 16일부터 19일까 나흘 동안 이제 현재 세종문화회관이 전에 서울 시민회관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연장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극장식 쇼와 함께 유행하던 스타들이 전부 다 공연을 했는데요. 남진 선생님의 공연은 좀 달랐죠. 그때는 막 코미디언들도 나오시고 배우들도 나오시고 국악하시는 분도 나오셔서 했는데 정말 3,000석 규모였어요. 3,000석. 3,000석 규모였고 3년 동안 안 비쳤던 얼굴이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부터가 굉장히 두근거렸어요. 안 오면 어떡하지? 안 오면 어떡하지? 예. 게다가 리사이트라는 날 비도 부슬부슬 오는 날이어서 맞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초조해하고 있고 야 이제 또 군대 갔다 와서 불안했어요. 예, 완전 잊혀지는 거 아닌가 하고 막 창밖만 보고 있었는데 어머 어떡하면 좋아요. 공연 30분을 앞두고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예. 관객들이 밀려드는데 물론 70%는 여성이었습니다. 아가씨, 아줌마, 뭐 할머니까지 다 나타났고요. 시민회관을 가득 메운 여성 팬들이 그때 아마 큰 소리로 오빠라고 뭐 소리를 지르면서 했던 게 그리고 아마도 최다 관객 동원의 기록을 세웠었죠. 그다음에 사실 수많은 분들 뭐 이제 BTS도 완전체로 컴백 공연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긴 공백 끝에 네. 이렇게 컴백 리사이트를 화려하게 성공적으로 한 분은 남진 선생님이 최초이자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막판에 그렇게 팬들이 이렇게 노심초사 하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 그럼요. 막판에 막 몰려왔던 그 순간 기억하실 것 같아요. 불안했죠. 하도 오랜만이니까 막 팬들이 안 오면 또 자리가 메워지면 어떻게 하는 불안감이 굉장히 컸었죠. 예, 근데 이제 딱 이제 무대에서 문이 쫙 열리는데 와 1층인지 3층이 꽉 찼어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도 그 순간이 가슴이 막 터지는 것 같았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듬해에요. 히트곡이 탄생을 합니다. 바로 님과 함께 이 곡인데 자, 이 님과 함께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남진 선생님 이거 님과 함께를 원래 선생님이 못 부를 뻔 하셨다면서요? 예, 작곡가 선생님이 참 남국인 선배님이신데 예. 거기 좋은 거 있으니까 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뭔가 예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오랜만에 귀국해가지고 영화 찍어야지, 극장 쇼 다녀야지, 텔레비 나가야 되지, 4-5가지를 하다 보니까 영화 촬영해야 되지. 너무 바빴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한참 20대 때니까 또 데이트도 좀 해야 되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 가기는 가겠다고 해놓고 한 몇 번 빵꾸를 냈어요. 근데 이분도 굉장히 예술하신 분인데 예민한 분인데 화가 나셨어요. 몇 번 내가 갈게요 안 가니까. 그리고 이 양반의 마음이 이제 딴 사람을 줘야지 화가 나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 그 레코드 회사 사장님께서 들어보시고 딱 이 노래는 나한테는 맞을 노래 같거든. 선생님 노래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야, 나는 무슨 일이신지. 너 이번에 말이야 그래 보너스 줄 테니까 용돈 준다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갔어. 바로 용돈에 바로 넘어가신. 그랬더니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 작곡가 선생님.
그렇게 오라고 했는데 안 하는데 용돈 시장에 내가 왔으니까 화가 얼굴 표정이 안 좋은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장님이 그거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는데 딱 들어보는데 뭐 딱이에요, 딱딱. 그때 당시 우리 가요에서는 가장 빠른 템포의 노래, 소위 말하면 고고. 쿵쿵 따따 쿵쿵 고고. 고고 노래로서는 이게 제일 빠른 템포가 님과 함께였어요. 야, 그러셨구나. 지금 들어보면 보통 템포인데 그때는 제일 빠른 노래예요. 그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가 마음에 들어서 녹음을 하게 됐죠. 그런 또 바로 폭 빠지셨던 노래가 님과 함께인데 사실 이 남진 선생님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수식어 바로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죠. 네, 맞습니다. 이 두 사람 간의 평행 이론이 또 있는데요.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남진 씨의 이 베트남 파병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좋아하셨던 이 엘비스 프레슬리와 닮은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엘비스 프레슬리 또한 인기 절정의 순간에 자원 입대 후에 독일의 미군 기지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미국도 우리처럼 징병제였거든요. 엘비스 역시 이 귀국 후에 개선 장군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는데 우리 남진 선생님 역시도 사실 우리 한국에 다시 돌아왔었을 때 정말 엄청난 전성기를 누리셨잖아요. 저는 우리 남진 선생님 부산에서 콘서트를 하실 때 또 제가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이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엘비스 프레슬리 저리 가랍니다. 일단 의상을 공수해 주시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엘비스 프레슬리 의상을 입고 전국을 누비셨더라고요. 제가 자료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이 이야기가 돌았는데 매니저를 미국에 보내가지고 엘비스 프레슬리 무대 의상 직접 공수를 해왔다고 하시고 의상 한 벌값이 25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공무원은 이 9급 공무원 월급이 2만 원이 채 안 되던 시기니까 사실 1년치 연봉이 훌쩍 넘을 때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와, 이렇게 무대 퍼포먼스에도 진심인 분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막간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자, 무대에서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마치 오늘의 좀 잔을 비우듯이 솔직하게 좀 꺼내보는 시간. 그래서 저희가 남진 선생님의 히트곡인 또 빈잔을 따와서 코너명 하나 지어봤습니다. 자, 지금은 빈잔이지만 답변을 하면요, 이게 꽉 채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 은퇴를 진지하게 고민해본 순간이 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없으세요. 네. 언제 해야 되겠지만은 아직은 없었어요. 남들의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직 은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요. 네. 근데 욕심이 아니라 목소리가 나오세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목소리가 아니고 노래가 못 불러지면 본인이 은퇴가 아니라 대중들로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목소리가 너무 나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또 저희가 작가진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저희가 질문이 시원하게 또 해보시죠. 뭐냐면, 자, 두 번째 질문 좀 예민할 수도 있는 질문인데요. 뭐냐면, 자, 나훈아 선생님, 사실 내 라이벌이 아니다. OX. 너무 궁금한데요. 라이벌이라는 것은 잘 들어주세요. 만들어지는 거지. 내가 라이벌 하고 싶은 게 해. 그래서 할 수 있어요? 만들어지는 국민이 팬들이 만들어져서 그 시절 때 아주 리얼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뭐든지 비즈니스잖아요. 우리가 삶이 비즈니스 흥행계 쉽게 말 연예계에 흥행을 하는 비즈니스맨들이 라이벌을 만들면서 더 쉽게 말하자면 비즈니스가 잘 되잖아요. 라이벌스 아닌가 웃긴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그 분위기를 만들어줬죠. 이 사업하는 흥행사들이. 그래서 진짜 당연히 만들어져서 또 대중이 볼 때도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가고 느낌이 오니까 그 라이벌이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서로 선후배 관계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뭐 한두 아이가 한참 후배인데 뭐. 그래서 OX는 좀 답변하게 곤란하시죠. 답변하게 곤란하시네요. 아니 할게요. 무슨 뭐라고 OX? 다시 한번 OX 띄워주실까요? OX 저희가 지금 밑에 나갈 텐데요. 생방송이다 보니까 나훈아 선생님은 사실 내 라이벌이 아니다. OX. 아니 라이벌이죠. 라이벌이다. 만들어지는 라이벌인데요. 그거 어떻게 아니라고 그래요? 틀림없는 라이벌입니다. 틀림없는 라이벌로 확정해 주신 걸로. 그러면.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앞서서 빈잔 얘기를 좀 잠깐 했지만요. 이뿐만이 아니라 선생님 히트곡 너무 손에 꼽기 힘들 정도로 많잖아요. 근데 가장 애착이 가시는 곡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한 곡을 뽑으라 못 꼽아요. 그건 간단히 말해서 팬들이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노래가 저한테 소중한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불렀을 거잖아요.
빠른 노래로 치자면은 이제 처음 오빠라는 칭호를 듣게 된 노래가 있어요. 그게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그때 당시 세계적으로 트위스트가 유행할 때. 그 노래가 60년도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데 우리 대중 가수는 춤추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그러셨군요. 춤을 추는 분은 전부 팝 부르는 선배님들이에요. 이 노래로 전국 팬들이 소녀들이 오빠라는 얘기를 불렀죠. 자, 이렇게 남진 선생님 솔직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남은 플레이리스트가 한 곡 더 있습니다. 마지막 곡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곡은 영원한 젊은 오빠 내 사랑시라는 노래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노래죠. 임종수 선생님 또 조동산 선생님 빈지게 쓰셨던 분들이 콤비죠. 그분들이 만들어준 곡인데 이번에 그 곡은 세 곡을 했어요. 스타일 이건 완전히 슬로우 샹숑이에요. 샹숑. 이게 원래 트롯이 일본 노래도 아니고 우리 노래도 아니고 원래 불란서 노래예요. 트롯이. 트롯 노래요. 자리도 부왕 리디디 잠레 이 트롯이에요. 이게 트롯. 이게 좀 오리지널 샹숑 노래예요. 이 사랑의 시. 그리고 내용 그대여라는 노래는 또 신인 작곡 김시몬 작곡가라고 해서 제가 이건 작사는 내가 했어요. 이건 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바탕으로 해서 썼고 또 이번에 이제 오로라 여인이라고 해서 아주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또 발표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60년 가수 생활 여전히 현역으로 왕성한 활동 중이신데요. 60주년 맞이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번에 지금 60년 동안 정말 어느덧 60년 됐잖아요. 그래서 60년을 만들어준 우리 팬들에게 너무 고맙고 그래서 60년 동안에 있었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노래를 60년 동안 사랑해 팬들을 모시고 추억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60주년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60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또 내가 원래는 가수가 꿈이 아니고 저는 영화예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술 한잔 먹고 친구들하고 노래하다가 마스터 선생님이 내 노래 듣고 노래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노래가 시작돼서 오늘이 왔죠. 그래서 그런 추억의 노래 그때 당시 노래부터 지금 노래까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남진 선생님 모시고요. 데뷔 60주년 기념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남진 선생님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50분에 저희와 함께 또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